투표해도 바뀌지 않더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고 네. 지지하는 세력만 가지고서 이 정권이 계속 이어지니까 네. 이 불평하는 세력들의 요구 같은 것들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그렇게 5, 60년을 해온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정치네요. 일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민당이 네. 이제 거의 일본말로 쇼미 기겐가 예. 끝나간다. 쇼미 기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유통기간이 끝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민당이 이제 그 지경까지 왔지 않나. 그러면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대안이 뭔가요?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대안도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있으면 괜찮은데 야당이 뭐 거의 지리멸렬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예. 후쿠시마 원자력 예. 폭파 사건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예. 대지진을 인해 가지고. 예. 근데 그걸 제대로 대응을 수습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수습을 못했다고 자민당에서는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매일이다시피 공격을 했어요. 네. 저 정권 때문에 완전히 일본이 망했다.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네. 그런데 사실 자민당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 이상으로 대응했을까?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대부분이.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제 무능한 집단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세뇌교육이 된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자민당이 못해도 자민당이 싫어하고 고개 돌리는데 옆에 보니까 앞에 보이는 야당은 더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야당이 왜 그런 지경입니까? 왜 정권을 제대로 받아서 네.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첫째 이거 있습니다. 예. 첫째 한 번도 집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집권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서툴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네. 추진이 9점 얼마 되는. 그거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들었을 정도의 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운이 나빴던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운이 엄청 나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는데 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예. 이 야당은 무능한 집단이다. 딱 이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가치만이 노루. 예. 이게 이제 이기는 말에 탄다 얘기예요. 일본은 항상 보면은 힘 있고 있는 사람에게 줄 있는 사람 쪽에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돈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정치가 가능해요. 네. 일본에서는 셀러리맨이 만약에 네. 정치에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 직장 그만두고 한번 정권 도전해보겠다. 그럼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돈이 엄청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 차원에서 이 지원이 거의 없어요. 네. 그 한마디로 각계정투로 뛰어야 돼요. 그 얘기를 최근에 그 자민당에서 이선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글 쓰는 어떤 여성분이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아주 그 머리가 독특한 사람인데 하여튼 자민당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야 이게 정치인가 하고 엄청난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글을 쏟아내는데 보니까 이게 돈이 이게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있냐니까 지방에 가면은 이 공천을 누가 해주냐? 그 지방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천을 거의 맡아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대손손 해오던 후보한테 네. 모든 그 메리트가 좋은 점은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천받을 확률도 거의 낮고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본의 정치는 이 세습 정치가 거의 핵심은 이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에는 장인정신 얘기하는데 한 가지 했던 일을 계속 한다니요. 그 가문이 네. 할아버지 때 뭐 조상 때부터 쭉쭉 다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이게 그냥 그 대장장이 뭐 칼 만드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업인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하든 그 아버지 하든 가업을 이어받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가 아니고 가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민당의 줄을 이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치냐 이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권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한 4단계 정도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최근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 이걸 박살내야 된다. 일본이 살려면은 네. 그게 정권이 바뀌면 그게 가능해요.
정권이 바뀌면은 기득권끼리 예. 손잡고 나눠먹게 하는 식으로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카르텔. 일본에는 카르텔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예.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콘크리트 바닥이 되니까 어떤 제도가 바뀌고 뭔가 새로 바뀌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기득권들이 딱 버티면서 절대 그걸 못하게 하네요. 이런 상황이 일본에 이제. 이제 이민찬 박사님하고 말씀 중에 정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신체분도 아시겠지만 뭐 경제 이야기하고 사회 문화 교육 이야기 외교 이야기 해봐도 결론은 다 정치 쪽으로 흐릅니다. 그만큼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키다 이렇게 저는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을 보고 있으면은 일본이 지금 현재 저렇게 겪고 있는 것은 정치가 기능을 거의 마비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럼 정치도 일본을 따라가느냐를 보면 아니죠. 답이 이제 거기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일본의 그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이 뭐냐면은 플라자 합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플라자 합의가 미친 영향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민당 정치라는 거예요. 이 자민당 정치 같은 정치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렇죠.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가 어떻게 일당이 거의 6, 70년을 거의 혼자서 독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일본은 독재 아닌 것 같지만 독재예요. 그 교묘하게. 그래서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자민당을 연구한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소프트하게 독재를 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아니니까. 일본 국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일본 국민이 그럼 뭐가 다르냐? 중국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들은 제가 요즘 와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일본 사회는 수직 사회예요. 이 수직 사회라는 게 사무라이 사회를 뭐 한 600년 겪다 보니까 수직화되어 있는데 이 수분지족이란 말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뭐 당연히 사자성어에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수분지족이란 말을 평소에 우리가 쓰는 경우 별로 없죠. 근데 일본에서 이게 많이 써요. 수분지족. 수분지족이 뭐냐? 그게 장인정신하고 연결됩니다. 네 장소에서 딴 데 눈 돌지 말고 네 위치에서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수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위치에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라면 가게가 7, 80년씩 그렇게 조그만한 그 공간에 사람이 줄을 쭉 서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같으면은 분명히 그 정도 손님이 많으면은 스페이스 넓히거나 아니면 또 좀 넓은 데로 옮겨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수분지족의 철학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딴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엄청난 이재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바리의 문제예요. 일본 말에 나와바리가 있잖아요. 지역. 자기 지역. 자기 그 지역에 관할 지역에 이게 그 자체 내에서도 이권이 탄탄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비집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존의 그 가게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한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일본은 수분지족 위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고. 근데 과거에 옛날에 보면은 일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산업공상 이런 식으로 쫙 일련적으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변했느냐 하면 거의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었어요. 옷만 바꿔 입고 분만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일본을 표현하는 좋네요. 가부키 민주주의. 가부키 화장하는 거. 화장 보면은 보시고. 거의 탈을 뒤집으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화장이 짙어서. 화장 지우고 나면은 전혀 딴 사람이래요. 일본은 화장 해놓고 보면은 민주주의 같은데 화장 지우고 나면은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제 이래서 제가 일본은 가부키 민주주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일본하고 한국은 좀 다르단 말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저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저는 피해버려요. 이게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치의 뭐 디테일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피해버리는데 방금 이제 이 박사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느냐 많이 따라갔어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가업을 입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 중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왜 자민당이 그렇게 일당이 되느냐, 왜 야당이 민주당이 아무리 후쿠시마 원자 발전소가 사고가 났더라도 왜 그걸 정리를 못했냐 여쭤봤던 이유가
우리나라 정치에도 똑같은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왜 새로운 지도자가 안 나타나느냐. 지도자를 키웁니까? 우리나라가.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즉시 바로 칼이 확 지나가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미국 제도를 한번 놓고 보시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네. 난립니다. 민주당 안에서. 빨리 바이든 교체해라. 저 교체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으면 교체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럴 겁니다. 아마 답이. 저 사람밖에 없는데요. 지금쯤이면 이제 대선 몇 개월 남았죠. 한 5개월 남았나요? 네. 5개월 남은 시점에 빨리 교체하라 그러면 사람 없습니다. 이러지. 근데 미국은 콜로라도 주지사 폴리스, 미시간 주지사 휘트머, 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네. 그리고 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한 5-6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가 그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키워서 각각의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여요. 기업의 CEO라고 하는 자리가 왜 힘드냐, 왜 세습이라는 게 힘드냐면 3대 세습까지 가면은 보통 30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100년이 지나는 사이에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번이 강산이 변했는데 3대 세습까지 간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저보고 너는 삼성에서 녹을 먹었고 삼성에서도 컸는데 왜 삼성을 그렇게 비난하냐 그러세요. 저만큼 삼성 걱정하고 제 나름대로는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예. 제가 일본을 비판하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잘 아니까 그게 비판이 아닌 거죠. 예, 비판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닮아가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왜? 사람을 기르지 않더라.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싹을 잘라버리더라. 두 번째, 가업을 이어가기 시작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Y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아버지가 국회의원. 또 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법 공부하신 분들이 입법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 들어가셨지만 그분들이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의 발전이나 인류 문명의 진화에 대한 시대 철학을 꿰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 총수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의 거의 준일본형이죠. 아까 수직계열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A라는 사람이 수평적 리더십 이야기를 했는데 너 수평적 리더십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답 못했잖아요. 답 못했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판판이 깨졌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사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어떤 수준이 바뀌지 않는 한 국격이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 제도 중에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극히 위험한 것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방식. 사람을 안 키운 거예요. 의원 내각 제도인데 민주당이 정권을 하면 어차피 연립정부 내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자민당 의원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공동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책임 안 주고 너 잘못 내 잘못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더라. 말로는 국민 그러지만 이런 대중 편향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결국 경제, 산업, 교육, 외교, 국방을 다 망가뜨리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명찬 박사님 연합뉴스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났으면 원전이 지금 어떤 상태고 정확하게 도쿄전력이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내무성도 브리핑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 사고 원인,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외교적인 어떤 그 수습 방안, 재정적인 지원 방안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일본은 저는 지금도 이명찬 박사님 말씀만 하시더라도 이제 끝났다 거의. 일본은 끝났다. 교육제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개혁하라. 이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언제 개혁이 됐냐면요.
아마 이명찬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들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아마 최고 인기학과였을걸요. 그 당시에 서울공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화공과 물리학과도 많이 갔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83년도 반도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반도체를 마치고 온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전공을 한 애들이. 공과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삼성은 지금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했지. 사람은 없지. 교육 받은 바도 없지. 가르친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공과대학 학장들이 모여서 청와대에다가 부탁을 한 겁니다. 인원수 공과대학교 정원해달라. 정과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수석이던 몇 분들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총장들하고. 좋다. 정원 늘려주겠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81년도 전두환 씨가 자기 자식들 뭐 이렇게 그때 루머였습니다.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졸정제 만들고 그때 뭐 난리 났잖아요. 전부 SK 스카이 미달 나고 뭐 나라가 진짜 어지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로 하여금 좋다 그럼 당신들 동문들에게 기자재는 비싸니까 정부가 못 대준다. 필요한 기업에서 기자재 정원해라. 그 학교에 도네이션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인프라를 갖추고 나면 교수 충원해라 그러면 교수 수 만들어지고 기자재 학생들을 직접 실험 실습할 수 있게 하는 기자재가 준비가 되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정원 늘려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원이 늘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보니까 AI가 유행이더라. AI 해야 되겠다. 8조 투자. 자 AI 학생들 손 들어봐 모여. 지금 AI를 하려면 미국은 적어도 1960년대 초반 아니면 더 내려가면 1945년도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때 미 국방성이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가 지금 이렇게 옮겨가면 80년이 넘는 세월을 미국은 한 끝에 AI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총수 하나가 미국 갔다 와서 야 AI가 유행이더라 8조 투자해라. 그게 AI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게 정치와 연결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치도 어설프고 대한민국 교육제도도 어설프고 대한민국 기업도 어설프고 다 어설픈 거예요. 이게 오밀조밀하고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10년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고 10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R&D 다 깎아버렸죠. 기업 보고 하라고요? 그럼 기업한테 하라 그러면 기업은 법인세 깎아주세요. 세금 낮춰주세요. 상속세 안 내게 해주세요. 양도세, 증여세 안 내게 해주세요. 우리 법 빠져나가도 우리 감옥에 넣지 마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1995년 일본 경제 버블 붕괴와 같은 상황이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정권이 잘못한다고 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면은 기업 자체 내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쪽에 더 웨이트를 두신 거예요? 따져보세요. 대한민국이 평균 경제 성장률 5% 이상이 멈추던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언제부터 것 같아요? 언제부터죠? 김영삼 정부부터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몇 년이죠? 6년 지금 6개 대통령이 지났잖아요. 5년씩이니까. 네, 30년이죠?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어떻게 우리 경쟁력이 그렇게 20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일본과 다른 것은 아직까지 정치 시스템이 일본과 같은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어서 민주화도 이루었고 상당히 유연한 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미국, 일본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 버스 정류장에 몇 번 버스 옵니다. 몇 분 남았으면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대한민국이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 그런 버스 정류장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 지금도 만약에 일본에 전화를 거시면 전화음이 우리나라에서 전화 거는 그런 디지털 신호음이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음입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 관 케이블이 깔리지가 않았구나 이런 걸 제가 다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일본에 비해서는 소프트합니다. 왜? 얘도 패스트 팔로워였고 얘도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한국도. 근데 일본은 패스트 팔로워의 효력이 거의 다 끝나가요. 얘는 거기에다가 정치의 경직성, 일본 국가 부채의 경직성
일본 국민들의 사고의 경직성, 여기는 철학이 없어요. 그렇게 우수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에 대한 문학상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철학이 없어요. 한국을 놓고 보면 노벨상도 뭐 억지로 뭐 하나 받은 건 있습니다만 노벨상 하나, 주켄 평화상.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가져가고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늦게 패스트 팔로우를 했거든요. 1979년 미중 수교를 한 다음에 2010년에 FWTO 가입했죠. 그 뒤로 지금 중국이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률, 두 자리 성장률이 이런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다른 형태의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아니,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왔는데 30년을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 어느 리더십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선진 문화가 AI를 중심으로 한 양자 컴퓨팅과 물리학, 양자 물리학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우주 산업과 전기 자동차와 드론 등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으니 이거 이런 말을 해봤자 1990년 후반기, 2000년 초반기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했었어야 돼요. 왜? 리더는 누구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업인들과 이야기 많이 하죠. 청와대 가서 맨날 밥 먹고 하잖아요. 기업 총수들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었으면 야 그래?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하지? 교육시켜야죠. 그럼 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대학에 기자재나 교수요원이 필요하다?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갔을 때 취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업률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있죠. 30년 동안 안 해놨잖아요. 갑자기 미국 갔다 와서 야 AI야 AI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전 듣는 바람에 좀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가 그 모양인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중국 가셔서 그랬었어요. 정치는 사류라 그랬나요? 오류라 그랬나요? 그거 맞거든요. 그러면 정치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리더를 양성하지 않고 키우지 않는 정치 제도가 계속된다는 말은 이게 사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 튀면은 죽는구나. 그러면 창의적인 능력이나 개발 능력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 60% 넘는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왜? 내 자녀 의대 보내면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수익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졸업하면 3억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아니 뭐 사고가 나도 의사분들은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약하잖아요. 또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전부 그런 사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은 산업 왜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 AI를 전공을 했다. 졸업했다. 갈 기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AI를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빅데이터 저번에 라인저하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아요. AI 이야기가 나오려면 데이터 센터 이야기부터 나와야 돼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이고 이 플랫폼을 바탕 의료, 교육, 국방,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연극, 기타 모든 관련된 티켓을 몇 개 팔았고 항공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어떻게 되고 인천공항에 외국인들은 얼마 이런 모든 데이터가 대한민국 전산 자료에 딱 입력이 되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기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고 맞는 건데 갑자기 AI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 뭐 기업의 입장에서 한 얘기를 뭐 그렇게 웨이트를 두고 그렇게 아니 기업 입장에서 한 이야기를 웨이트를 두는 게 아니라 기업 총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밑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 또 옆으로 돌리려고 또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농담을 한 얘기고 뭐 이제 그렇게 하나 이제 화두를 던져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저기 누가 손정희가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인가 뭐 그들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인가 첫 번째도 AI고 두 번째도 AI고 세 번째도 AI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하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최태원 씨도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신호가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민찬 박사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 예.